이 이야기는 화성시에 사는 이윤석 씨의 사연을 각색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윤석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를 보고 첫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데려온 아이가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소파 위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하고 팔을 건드리는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 눈, 그 입술의 곡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는 방식, 고개를 숙일 때 머리카락이 뺨 위로 흘러내리는 것.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34년 전 제가 도망쳤던 그 사람. 결혼을 약속해놓고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제가 두고 온 그 사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완전히 잊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얼굴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여자로, 제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어서 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윤석, 올해 62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평생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34년 전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나름 단단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에 변변한 학벌도 없었고 졸업 후에도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떠돌던 시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빠듯했습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 초조함과 무력감이 늘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오정연이었습니다. 정연이는 저보다 한 살 아래였습니다.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버스 정류장 처마 밑이었습니다. 우산 없으세요? 정연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자기 우산을 펼쳐서 같이 쓰자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거리낌 없는 다정함이 낯설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사거리까지요.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가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정연이는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크게 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으면서 눈빛이 따뜻해지는 그 웃음이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습니다. 가진 게 없었으니 데이트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호떡을 나눠 먹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연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정연이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어떻게든 살 수 있어.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 말을 믿을 용기가 저한테 없었습니다. 정연이는 믿었겠지만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가난이 언젠가 나아질 거라는 것을,
당장 내 한몸 건사하기도 빠듯한 제가 누군가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사귄 지 2해가 지날 무렵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날짜도 잡았습니다. 작은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는 혼수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만 믿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이 나한테 달려 있다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책임이 무서운 거였다는 걸 압니다. 어른이 되는 게,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걸 가난 탓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결혼식 1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정연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끊었습니다. 살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정연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찾았는지, 어떤 표정으로 그 시간을 버텼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게 제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연이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혼자 낳았다는 것도, 20년이 넘도록 혼자 키웠다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죄책감을 묻으려는 것처럼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기다가 29의 건자재 회사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허드렛 일부터 다 했습니다. 바쁘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달렸습니다. 31살에 지금의 아내 박순희를 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결혼의 이유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순이한테도 미안한 일이지만 그때의 저는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듬해 32의 아들 정우가 태어났습니다. 정우가 태어나던 날 저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그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는 기뻐서 운다고 했습니다. 반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반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정연이가 생각났습니다. 정연이도 혼자서 이 순간을 버텼을까?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이 결혼 약속까지 한 사람이 사라진 채로 혼자 병원에 누워서 혼자 이 순간을 맞았을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얼른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로 잊고 살았습니다. 정우가 자라는 걸 보면서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서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30년이 흘렀습니다. 정연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포장마차 앞을 지날 때도 오래된 노래가 들릴 때도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덮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흐릿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우가 30이 되던 해에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서 있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34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이서연이었습니다. 33, 정우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순이가 살짝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속으로는 전혀 다른 이유로 멍해 있으면서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연일 거야. 사람이 닮을 수도 있잖아. 인상이 비슷한 것뿐이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또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서연이는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정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먼저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으면서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연이와 똑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서연이가 제 앞에 반찬을 살짝 당겨줬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정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우연입니다. 멸치볶음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온 날 서연이가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왼쪽 아랫입술을. 정연이가 당황하거나 실수했을 때 하던 그 버릇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우연이라고 넘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서연이가 저녁 준비를 도우면서 무의식 중에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주 짧게 콧노래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34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였습니다. 제가 정연이를 만나던 시절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 정연이가 좋아해서 자주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를 33살짜리 서연이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 서연이가 멈추더니 웃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자주 흥얼거리셨나 봐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 서연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엄청 강한 분이셨어요. 진짜로 강한 분. 저한테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셨거든요. 항상 웃으셨어요. 웃음이 예쁜 분이셨구나. 네. 눈으로 웃는다는 게 딱 엄마예요. 입은 가만히 있어도 눈빛만으로 웃는 사람.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요. 많이 아프셨는데 저한테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저는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린 사람이래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연락도 없이. 엄마가 살면서 딱 한 번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아버지 없는 게 서럽다고 투정 부렸을 때요. 그때 짧게 말씀하셨어요. 버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없는 셈 치라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직업은 뭐셨어요? 미용사요. 평생 미용 일하셨어요. 작은 가게 하나 차리셔서 저 키우시면서 그걸로 다 하신 거예요. 어릴 때 사시던 동네가 어디예요? 마포 쪽이요. 거기서 죽 사셨대요. 마포. 제가 정연이를 만나던 동네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려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는데 고르지 않았습니다. 버린 사람. 없는 셈 치라고. 정연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34년이 지나서 제 며느리의 입을 통해 그 말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혹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 있잖아. 혹시 비슷한 사연을 가진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맞춰보면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서연이 나이 33. 제가 정연이를 떠난 게 34년 전이었으니 딱 맞았습니다. 제가 사라진 직후 정연이가 홀로 아이를 낳았다면 서연이의 나이는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마포. 정연이가 살던 동네와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용사였다는 것. 맞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키웠다는 것.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딱 한마디만 했다는 것. 버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없는 셈 치라고. 정연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구절절 원망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사람. 그러고는 입 다물고 혼자 감당하는 사람. 평생 웃으면서 혼자 버티는 사람. 그리고 그 노래.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그 노래. 엄마가 자주 흥얼거렸다는 그 노래. 정연이는 그 노래를 평생 흥얼거렸겠지요. 제가 처음 우산을 같이 쓰고 걷던 그날도,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아 어묵을 먹던 날도 그 노래가 흘렀습니다. 정연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 노래를 흥얼거렸겠지요.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저를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지워버리려고 더 크게 불렀을까요? 서연이는 그 노래를 엄마한테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그 밤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도망친 뒤 정연이가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운 아이. 제가 알지도 못했던 존재. 제가 책임지지 않은 삶. 제가 버리고 온 사람이 34년을 혼자 감당한 결과 그 아이가 지금 제 아들의 아내가 되어 제 며느리로 이 집 밥상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채로 그 아이가 차려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시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이가 오면 반갑게 맞았습니다. 밥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먹었다는 서연이 말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호랑 다정하게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 연기였습니다. 속으로는 매 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웃을 때마다 정연이가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연이가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호였습니다. 정호가 서연이 어깨를 감싸는 걸 볼 때, 정호가 서연이한테 웃으면서 뭔가를 속삭이는 걸 볼 때, 두 사람이 당연하게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걸 볼 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호와 서연이는 남매였습니다. 제 피를 나눈 남매가 부부가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목이 막혔습니다. 멀쩡히 앉아 있다가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내가 말해야 한다. 그런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연이는
자기 시아버지가 사실 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호는 자기 아내가 사실 이복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두 사람의 삶이 한꺼번에 산산조각 납니다. 어머니도 없이 혼자 자란 서연이가 이제 겨우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지려는 서연이가 또 한 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겪어야 합니다. 그 생각도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정연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는 그 방식이 정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혼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호가 회사 일로 늦는다며 서연이 혼자 먼저 들른 날이었습니다. 순이도 마침 이웃집에 볼 일이 있어 나간 뒤였습니다. 거실에 저와 서연이 둘만 있었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순이가 다 해놨어. 데우기만 하면 돼. 그럼 제가 데울게요. 앉아 계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부엌에서 움직이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냄비를 올리고 불을 조절하고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을 빼는 그 모습, 정연이가 그랬습니다. 낯선 공간에서도 금방 자기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간 곳에서도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도왔습니다. 서연이가 국을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어릴 때 이런 냄새 맡으면서 컸어요. 된장국 냄새? 네. 엄마가 바빠도 꼭 된장국은 끓이셨거든요. 아침에 미용실 열기 전에 꼭 국 한 번 끓이고 나가셨어요. 제가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으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힘들다는 걸 내색을 안 하시니까. 나중에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서연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망도 없고 슬픔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듯이. 정연이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서연이가 차린 밥상에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정연이는 혼자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면서, 미용실 문을 열면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30년이 넘는 세월을 버린 사람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월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들어와서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가 서연이 머리카락을 장난스럽게 건드렸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손을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밥상 위로 내렸습니다. 남매였습니다. 저 두 사람은 남매였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무렵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식장도 정했습니다. 하객 명단도 추렸습니다. 집안이 결혼 준비로 조금씩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결혼식 2달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혼수 이야기를 하러 순이를 만나러 온 날이었는데 순이가 잠깐 볼 일이 생겨나가고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차를 끓여서 내줬습니다. 서연이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사실 처음에 많이 걱정했어요. 뭐가요? 시댁 어른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나이도 많고 집안도 변변치 않고 아버지도 없고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버님이 그렇게 대해주셔서 제가 많이 편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요. 근데 가끔 아버님이 저를 보실 때 이상한 표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굳었습니다. 이상한 표정이요? 네.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그게 가끔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해서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요? 그 질문이 방 안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 눈을, 정연이의 눈을 닮은 그 눈을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서연 씨가 누군가를 많이 닮아서요. 누구요?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요. 서연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버릇, 그 정연이의 버릇. 어떤 분이셨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내 어머니였어. 나는 내 아버지야. 내가 도망쳤어. 그래서 지금 내가 정우와 결혼하면 안 돼. 정우는 내 남동생이야. 미안하다. 34년 동안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들이 한꺼번에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연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서연이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이 이제 와서 시아버지가 친아버지라는 말을,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어머니도 없는 이 사람이 혼자 이 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호도, 제 아들도 자기 아내가 이복누이라는 말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왔어요. 오래 기다렸지?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이랑 차 마시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또 도망친 겁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마포에 갔습니다. 순이한테는 옛 직장 동료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34년 전 제가 살던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골목들이 새 건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연이가 일하던 미용실이 있던 자리는 이제 편의점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포장마차 골목은 깔끔하게 정돈된 카페 거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오래된 미용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간판,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낡은 의자들, 유리창에 작은 글씨로 쓰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정연 원장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몇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가게는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이미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23 때 돌아가셨다고 했으니 벌써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정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61살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아래. 그 나이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가게 앞에서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날 거리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미안하다. 몰랐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 비겁했다.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말해줘. 제발 말해줘. 오래도록.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내일 준비할 것들을 챙기다가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서연이는 정식으로 제 며느리가 됩니다. 정우의 아내가 됩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고민이 단순히 비밀을 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그 말은 정우와 서연이가 남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이복남매.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같은 이불을 덮고 아이를 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비밀이 편해서 말하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면 됩니까? 저는 밤새 그 질문과 싸웠습니다. 말을 하면 서연이의 결혼이 무효가 됩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서연이가 이제 와서 시아버지가 친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우는 자기 아내가 이복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서연이가 또 한 번 혼자 남겨집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남매가 부부로 삽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평생 모른 척해야 합니다. 서연이가 시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정우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그 말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34년 전 제가 도망쳤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이 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식장 유리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 없이 혼자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담담하게 웃으면서 저는 그 모습을 하객석에서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정연이 같았습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는 것을 없다고 하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 정연이는 34년 전에도 그렇게 혼자 걸었을 겁니다. 제가 사라진 뒤에도, 아이를 혼자 낳던 날에도, 미용실 문을 혼자 열던 날들에도, 그리고 지금 그 딸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가끔 반찬을 들고 찾아옵니다. 아버님 하고 부르면서 정우는 옆에서 웃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조여드는 것을 느낍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망쳤습니다. 34년 전과 똑같이. 그리고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안고 삽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것입니까? 서연이가 모르는 채로 사는 게 서연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또 한 번 비겁하게 도망친 것입니까? 정우와 서연이가 남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서연이를 위한 겁니까? 정우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한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34년 전 제가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날 정연이 손을 놓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운명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받아야 할 벌인 걸까요? 저는 오늘도 서연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습니다. 정연이
당신이 혼자 키운 딸이 저한테 밥을 차려줍니다. 그 딸이 제 아들과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밥을 먹어도 됩니까? 이 자리에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까? 34년 전에도 저는 선택을 앞두고 도망쳤습니다. 지금도 저는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 살아야 할까요? 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댓글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남겨주세요.